손주 봐주는 게 의무라고? 당연하죠. 할머니로서 손주한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것뿐이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뭘 해주셔도 그걸 빚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적 있니? 내 상황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너네들만 생각하지? 어머님,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따지세요? 어머님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바로 불평부터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불평했니? 무릎이 아파도 참고, 밤새 하윤이 안고 있어도 참고. 나는 다른 거 없다. 가족이니까 너네 사정 봐준 거지. 어머님, 솔직히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뭐라고? 제 부모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까지 모셔야 하나요? 무릎 아픈 거 하소연하고 싶으시면 아들한테나 가서 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지안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왜 내 도움은 계속 받으려 했어? 왜 날마다 하윤이 봐달라고 했어? 당연히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맞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손주를 왜 봐주니? 오늘부터 너희 일에 절대 간섭 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처럼 지낼게.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평촌에서 홀로 살고 계신 조옥년 씨입니다. 올해 68인 옥년 씨는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 정혜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다 은퇴한 옥년 씨의 손은 거칠지만 그 손으로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3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옥년 씨는 서울 외곽의 34평형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평생 꽃을 다듬으며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을 모두 털어서요. 엄마,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정말 괜찮아요? 됐어. 정 고마우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는 모습 보여주거라.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큰절을 올렸고 며느리도 감사 인사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옥년 씨는 그날이 평생 가장 뿌듯한 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새 집에서 잘 지내는 듯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옥년 씨를 모시고 외식을 했죠. 그런데 첫 손주 하윤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전화가 왔죠. 어머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딱 2시간만요. 약속은 2시간이었지만 며느리는 6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미안해요. 친구들 만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옥년 씨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를 돌봤는데 며느리는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로부터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점점 손주를 봐주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넉 달째 옥년 씨의 일주일은 이미 아들 집으로 출퇴근하는 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도중 옥년 씨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은 꼭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일주일 전 옥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윤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내 생일인데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토요일이요? 아, 그게. 저희가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숙소도 다 예약해 놓았는데. 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 먹으면 되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깜빡했네요. 여행 다녀와서 꼭 생일 챙겨드릴게요. 옥년 씨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글펐죠. 아들이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다음 말은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희가 부산 갈 때 하윤이를 데리고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혹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만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녀와서 진짜 제대로 생일 챙겨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삼계탕 먹으러 가요. 옥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여행을 가는 것도 모자라 손주까지 맡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혜윤아, 사흘이나? 네, 너무 길죠? 하지만 엄마 말고는 하윤이 맡길 데가 없어서요. 장인 장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제발요, 엄마. 한숨을 삼키며 옥년 씨는 그래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렘은 이미 사라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 부부는 하윤이와 짐가방을 들고 옥년 씨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윤이 분유랑 기저귀 다 가져왔고, 약도 여기 있어요. 혹시 열나면 이거 먹이시고. 며느리는 빠르게 설명을 마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생일 축하 한마디 없이요. 엄마, 곧 올게요. 일요일 저녁에는 꼭 데리러 올게요. 아들도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윤이가 울기 시작했고 옥년 씨는 밤새 아이를 달래며 잠을 설쳤습니다. 토요일 옥년 씨의 생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손주 하윤이는 열이 나서 보채고 옥년 씨의 무릎은 아파왔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에게라도 연락이 오곤 했는데 오늘은 하윤이 돌보느라 전화 받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자신의 생일이라는 생각조차 잊을 만큼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혼자 미역국이나 끓여 먹을까? 옥년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처음으로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아들에게서는 생일 축하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하윤이 잘 있었어요? 어머님, 하윤이 많이 울진 않았어요? 열이 나서 약 먹였다고 문자 보내셨던데. 지금은 괜찮아요? 옥년 씨는 무릎이 퉁퉁 부어 잘 펴지지도 않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가 짐을 챙겨 서둘러 나갔습니다. 엄마, 내일 출근이라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옥년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약속했던 삼계탕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옥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준 집에 사는 아들 부부에게 자신은 그저 공짜 도우미일 뿐이라는 것을요. 손주를 돌보고 도시락을 싸고 약을 사오고 정작 자신은 무릎 파스 하나 붙일 시간도 없이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옥년 씨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도우미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늘 뒤에서 침묵했고 며느리는 점점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옥년 씨의 무릎은 더 심하게 아파왔고 가방 속 파스는 2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붙일 시간도 없었지만요. 옥년 씨는 그날 밤 아픈 무릎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것을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것을요. 손주 하윤이가 12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이지만 하윤이는 아직 뒤집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말도 또래보다 느렸죠. 엄마, 아빠라는 말은커녕 옹알이 소리도 드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느린 발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말이 늦은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점점 걱정의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하윤이 소아과 검진이 있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요. 옥년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손주의 건강이 걱정됐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옥년 씨와 며느리는 함께 큰 병원 소아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옥년 씨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검사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의사는 하윤이의 근육 상태와 반응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가 소리에 잘 반응하나요? 큰 소리에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장난감을 잡거나 물건을 잡는 건 어떤가요? 그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옥년 씨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하윤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편입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소근육 발달도 지연되고 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유전적인 영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력 조사도 병행해 보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유전이라는 단어에 옥년 씨와 며느리는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빠져들었죠. 양가 모두 가족력을 살펴보고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옥년 씨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저기,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댁에 이런 사례 있었나요? 발달 지연이나 그런. 옥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마치 당신 집안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었어. 혜윤이도 말이 조금 늦은 것 말고는 건강했고, 남편도 좀 말이 늦었다고요? 옥년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 결과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유전이라고? 정확한 건 아니지? 아직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의사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아들이 간신히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가족력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미묘한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그런 병력이 있었던가. 아들이 어릴 때는 분명 말이 늦었지만 걷는 것은 일찍 시작했었죠. 돌이켜보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옥년 씨는 평소처럼 아들 집에 손주를 돌보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직 검사 결과는 더 기다려야 한대. 옥년 씨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몸이 저절로 그 자리에 붙박인 듯 했습니다. 아니, 우리 쪽은 그런 거 없거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사촌들도 다 정상인데. 아무래도 시댁 쪽 유전인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이 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옥년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지만 옥년 씨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선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다시 나왔습니다. 잠시 복도에 서서 진정한 다음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이번에는 확실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 씨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느꼈는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도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병원에 가봐야 해서. 옥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들은 며느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혜윤아, 엄마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무슨 일 있으세요? 하윤이, 혹시 그 검사 결과 나왔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아직. 왜요? 그냥 궁금해서. 다시 침묵. 옥년 씨는 아들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하윤이가 또래보다 너무 느려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혹시 엄마, 우리 집안에 그런 병력이 있었던 건? 옥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혜윤아,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었어. 내 아버지도 건강했고, 나도 어릴 때 아픈 적 없었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윤이. 미안하다. 내일은 어려울 것 같구나. 내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엄마, 정말요. 근데 저희가 진짜 급한 약속이 있어서. 옥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어떤 연민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정만 생각하고 있었죠. 며칠 후 하윤이의 추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옥년 씨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양측하게 모두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쪽은? 며느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고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옥년 씨는 며느리의 말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자신의 집안을 지목하고 있는지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어느 쪽이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으로 온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 걱정되신다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며느리는 옥년 씨를 피해 아들에게만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님도 검사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댁 쪽에. 옥년 씨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썩을픔이 뒤섞였습니다. 자신이 병의 원인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서글펐지만 더 서글픈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의 병을 자신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옥년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해준 집에 들어가 손주를 돌보고 시간을 내주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병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아들과 며느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손주 하윤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옥년 씨는 무릎 통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 비 오는 날씨에 더 심해진 탓이었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겨우 일어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며느리라고 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또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일 테지만 오늘은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옥년 씨는 한숨을 참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허리도 아프고 병원 예약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말투가 갑자기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옥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하윤이가 이렇게 아픈 상황인데 왜 자꾸 핑계를 대세요? 애가 이렇게 아픈 것도 시댁 쪽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 요즘엔 어머님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옥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픈 몸 하나 돌보려는 것조차 이기적이라니. 그리고 손주의 병까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지안아, 무릎이 퉁퉁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 시어머니 보고 그렇게까지 말해야겠니? 어머님,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하윤이는 어머님 집안 유전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당연히 손주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제 아니에요.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어차피 저희 집안에는 이런 병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머님 쪽에서 온 거죠? 이럴 거면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이 집안이랑 결혼 안 했을 텐데. 옥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안에는 그런 병력이 없어. 그리고 만약 그런 병력이 있었어도 다 잘만 커왔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하윤이 봐주시는 것도 다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의무? 내가 너희한테 무슨 의무가 있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 거요? 그건 할머니로서 손주한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것뿐이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뭘 해주셔도 그걸 빚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적 있니? 내 상황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너네들만 생각하지? 어머님,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따지세요? 어머님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힘들면 바로 불평부터 하시고. 불평?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불평했니? 무릎이 아파도 참고 밤새 하윤이 안고 있어도 참고 나는 다른 거 없다. 가족이라 생각해서 봐준 거지. 어머님, 솔직히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말이 꽂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옥년 씨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네, 어머님은 그냥 혜윤 씨 어머니일 뿐이에요. 제 부모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까지 모셔야 하나요?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은 저한테 부담이었어요. 근데 하윤이 병까지 어머님 때문이라니. 정말 억울해요. 옥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지안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왜 내 도움은 계속 받으려 했어? 왜 날마다 하윤이 봐달라고 했어? 당연히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윤이 병의 원인인데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그리고 막말로 손주 봐주는 거 어머니가 손주 봐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책임? 그래, 내가 책임질게. 오늘부터 너희 일에 절대 간섭 안 할게. 그리고 그놈의 손주 이쁘지도 않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남처럼 지낼게. 어머님, 지금 삐치신 거예요? 어린애도 아니고. 삐친 게 아니야. 내 말대로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인 척 안 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남처럼 대했다고요? 그냥 하윤이 좀 봐달라는 건데. 지안아, 네가 방금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말대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하윤이 안 봐주시겠다고요? 옥년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가 말했잖니? 난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니까 내 일에만 신경 쓸게.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하윤이가 어머님 유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책임도 안 지시려고 해요? 이게 양심이 있으신 거예요? 옥년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결단력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안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많이 속상해하던데. 혜윤아, 내 와이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그게 엄마, 지안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그래요. 하윤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가족도 아니래. 하윤이 병이 다 내 탓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윤이를 봐야 한다고. 옥년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해방감이었죠. 그날 밤 옥년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분양 계약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집 아직도 실소유주는 자기였습니다. 등기만 미뤘던 것이죠. 옥년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조옥년입니다. 네, 조옥년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팔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고 옥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남처럼 지내자고? 그래. 이제부터 정말 남이 되어보자. 3주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34평형 아파트는 급매로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옥년 씨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밟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보만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 내로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였죠. 처음에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옥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윤과 지아는 평소처럼 각자의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시터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어락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완료. 이게 뭐야?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종 통보 본 부동산은 김민석 씨에게 매각되었으며 2주 내로 완전히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집을 팔았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집인데. 아니, 법적으로는 엄마 명의였어. 우리는 그냥 살게 해준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옥년 씨는 차분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집을 파셨어요? 옥년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야. 남처럼 지내자며? 이제 정말 남이 됐네. 엄마, 그건 그냥 한 말이었잖아요. 어떻게 정말 집을 파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한 달 전에 통지서를 보냈는데 너희가 무시했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딨니? 통지서요? 그거 진짜였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옥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윤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하윤이 병이 내 탓이라고. 내가 가족도 아니라고.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남아 있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집 파신 거 취소해주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은 다 끝났고 새 주인이 곧 들어올 거야. 2주 안에 집을 비워. 그 말을 마치고 옥년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는 긴급하게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를 위한 공간도 필요했고 당장의 거처가 필요했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었고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보고 남처럼 지내자더니 정말 집까지 팔아버리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이 병의 원인인데.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혜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윤 씨, 하윤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질환은 산모 계통에서 유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쪽이 아니라 아내 쪽 가게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이와 일치합니다. 그 전화를 들은 순간 정혜윤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뭐래? 하윤이. 검사 결과야. 그래서? 내 쪽 유전이래.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눈에서 눈물이 멈췄고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었어. 다급한 마음에 며느리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옥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윤이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어머니 탓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옥년 씨에게서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2주 후 아들 부부는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옥년 씨가 지정한 날짜까지 정확히 집을 비웠죠. 하윤이의 치료는 계속되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옥년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곳마저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옥년 씨는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죠. 무릎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물리치료를 받고 낮엔 도서관에 들르고 저녁엔 혼자 국을 끓여 먹으며 조용히 삽니다. 휴대폰 속 손주 사진은 더 이상 들춰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것도 무뎌졌습니다. 아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옥년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는 사과의 편지가 몇 통 들어 있었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옥년 씨는 작은 정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웃고 있는 손주의 얼굴이 그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무감각함으로 변하는 법이니까요. 옥년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 파스를 붙일 시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어떤 회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옥년 씨는 그것을 금방 밀어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결정이 옳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내 시간이야. 그렇게 옥년 씨는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선택의 후회도 미련도 없이 그저 고요한 마음으로